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들의 제목들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레드 LBA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출시, 리플 공동 창업자 중국 블록체인 육성 언급 경이롭다. 비트파이낸셜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리퀴드 156만 USDT 이체, 중국 인민일보 블록체인 추월차선 될 수 있다. DX 익스체인지 재정난 악화 영업 중단 발표, 외신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정치적 결정, 중남미 대시 커뮤니티 대시 라탐 영업 중단 발표, 저스틴 선 중국 창업계 상징적 인물 공개 지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 사기 혐의로 1.5억 달러 배상 피소, 찰리 쉔 5비트 보유하면 20년 뒤 인생 역전한다. 테더 대규모 이체 465억 규모, 익명에서 바이낸스 계좌로, 바레인 패스트트랙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유치 박차, 벡트 거래소 암호화폐 선물 총 미결제 약정 100만 달러 돌파, OKEX 7일 테조스 상장, 리서치 지난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소폭 하락, USDC 116억 원 규모 토큰 소각, 라이트코인 재단 공식 지갑 라이트 월렛으로 업그레이드, 중국 외환관리국 수석 회계사 디지털 화폐 외환자산 외환거래관리법 준수해야 한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상승 9,000달러 선 지지가 관건, 모건 크릭 창업자 미국 정치인들 비트코인 매집 중,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49 중립단계 전환, 비트렉스 신 바꿔치기로 해서 100BTC 도난 관련 피소, 크립토 워리어즈 네오 투자 유치 6일 오픈 베타 개시, BHEX 한국 AMA 진행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AE MIC와 파트너십 체결 몰타 블록체인 기술 성장 지원, 에이다 창업자 인센티브와 테스트넷 12일 출시 예정, 외신 비트코인 가격 연초 대비 140% 상승, OKEX 리서치 비트코인 하방 압력 가중 201선 지지 테스트, 트론 네트워크 계정 400만 돌파, 미 텍사스대 교수 2017년 비트코인 급등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다. 지켓시 공식 월렛 라이트 버전 퍼블릭 베타 개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2.98% 상승, 미 소프트웨어 기업 양자 암호화 통해 프라이빗키 보안성 강화, 리서치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 전날 대비 소폭 위축, FATF 디지털 신원인증 가이드라인 발표,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처음 금 가격 상승폭을 상회, 디파이 프로젝트 예치금 11.1억 달러, 이오스 메인넷 렉스 매도 차질, 렉스 가용 이오스 부족. 자, 방송을 시작할 때 어떤 멘트로 먼저 시작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 격언이 총 60개가 있습니다. 그 격언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그냥 읽어 드릴게요. 책을 다 읽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딱 제목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끝없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확연한 하락 국면으로 판단되면 현금을 쥔 채 길게 기다려라. 장기 하락장의 짧은 반등에 현혹되지 마라. 상승할 때는 작은 이익의 유혹을 떨쳐야 한다. 투자자의 기다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락 국면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횡보 국면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국면에서의 기다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은 어느 기다림에 해당될까요? 여하튼 투자에 있어서 기다림은 매우 소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창업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이로운 행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은 미국 정부에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핀테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줬습니다.
요즘에 유명 인사들이 시진핑 발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띄워야지만이 미국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코인회사 유명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언론에 또 푸시를 하고 또 돈을 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정부들을 푸시를 할 겁니다. 선거처럼 다가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 11월 달에 선거인데 여론이 또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되면은 정치인들은 전부 다 여론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행보는 매우 중요하고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포장해 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나 언론 쪽에서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블록체인이 추월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일날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는 큰 방향은 틀림이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추월 차선에서 달리게 해줄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일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일찍이 해당 산업 진출을 위해 초석을 다졌고 20여 개 지방 정부에서 이미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족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회도 풍부하다. 시장 경제적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넌 잘하죠. 죄송합니다. 핸드폰. 자, 시장 경제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을 보다 심도 있게 바꿀 것이다. 어쩌면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이 아닌 차세대 협력 메커니즘이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시진핑 발언 이후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매년 1650억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광저우 지방 정부는 2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매년 1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저우 지방 정부는 퍼블릭 체인 컨소시엄 프로젝트 노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 중국의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도 체계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대놓고 하기 시작을 할 거고, 특히 지원을 해줄 거고,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시진핑의 발언 중에 블록체인 플러스라는 발언은 어마어마한 발언이거든요. 자, 2015년 3월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모든 인터넷들을 제조업과 융합을 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아니라 블록체인 플러스 정책으로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2020년도 내년에 중국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위상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 소식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정치적 결정이다. 중국 국영 독점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인 DCEP는 대출 기간 등 전통 금융권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자, 이론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존재는 은행 계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중국의 DCEP 프로젝트는 기술보다는 정치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금융 혁신과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중국의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뭔가 유니온페이 관계자가 CBDC에 대해서 까는 발언 같은데 말은 전부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시진핑의 야심은 있을 겁니다. 세계 기축 통화가 되고 싶은 야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자금 흐름을 전부 다 통제하고 싶은 그런 야심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도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외환관리국 수석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외화 자산이다. 그러니까 외환거래 관리법을 준수해야 된다. 자, 맞는 이야기죠. 점점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있네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수석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간 거래 측면에서 본 디지털 화폐와 해외 금융 서비스 규제라는 문장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는 일종의 외화이다. 따라서 해당 화폐 태환 및 거래 시 중국 외환거래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화는 아직 완전 자유 태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브라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는 국가 간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합니다. 무슨 나오지도 않은 리브라를 이렇게 예로 들었을까요? 여하튼 외화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거래의 경우 반드시 위안화라는 법정 화폐를 근거로 결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화폐가 이를 대체한다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모든 것들을 법 관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매우 재밌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 이야기했네요.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그것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덧붙였네요. 정확한 정보를 내놓은 게 아니라 트위터에다가 이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사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하나 날렸는데 그게 또 뉴스까지 나오네요. 아마도 술 먹다가 누구한테 하나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트윗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보네요.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 정치인들도 사고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보안에 관련된 뉴스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 바꿔치기를 통해서 100BTC가 도난당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비트렉스가 피소를 당했다, 소송을 당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스마트폰 심 바꿔치기 하는 심 스와핑 해킹으로 인해서 100BTC 약 10억 원 정도 되는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피소되었습니다. 시애틀 소재에 있는 엔젤 투자사 그레그 베넷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비트렉스가 적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은 업계 기준을 무시했다. 해킹 공격에 대한 사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로 보아서는 해킹을 당한 쪽은 시애틀 소재에 있는 엔젤 투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렉스에 있는 100BTC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자, 누구 책임이냐 이걸 떠나서 이 심 바꿔치기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저스틴 비버 누드 사진이 공개되고 이랬었는데 이것도 바로 심 카드 스와프 공격에 의해서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심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유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심, 가입자 인식 모듈. 그러면은 이 유심을 핸드폰에서 그냥 뺏겨가지고 물리적으로 뺏겨서 다른 핸드폰으로 끼워 넣었다. 이게 이런 해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그 핸드폰 회사에서 심카드 안에다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인적사항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그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에 가져가서 그것을 심만 바꿔서 끼워도 그 핸드폰 새로운 핸드폰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 스와핑 해킹한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 통신사 대리점에서 새로운 심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가지고 있던 인적사항을 새로운 심에다 넣어가지고 그 새로운 핸드폰에다 그냥 꽂아버려서 해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핸드폰 그 새로 만드실 때 가입 신청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그거 파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가져오던지 그 자리에서 파기를 하던지. 가입을 했으면 거기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2016년 1월까지 발생한 사기 사건은 2658건에 달한답니다. 한국에서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 스와핑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심 스와핑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새로운 핸드폰에 유심칩이 본인들이 알아서 꽂았기 때문에 내 핸드폰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의심을 해보고 통신사로 바로 연락을 해서 즉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든지 핸드폰을 정지를 시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해킹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안에 민감해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총 3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크립토 관련된 내용은 딱 하나의 컴퓨터만 하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별도의 컴퓨터에서만 제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특히 핸드폰으로 지갑 사용하시는 분들, 암호화폐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보안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 와이파이 사용할 때 같은 경우도 그 와이파이 사용을 하는 순간 내 핸드폰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넣으면은 그게 화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크립토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희망회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OBTC를 보유하면 20년 뒤에 인생이 역전된다. 오예. 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인스턴트 최고 경영자이자 지금 말고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스레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OBT에서 10비트 정도를 매입해 놓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다. OBT에서 10비트는 20년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금액이다. 아무 걱정 없이 돈을 써도 될 만큼의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 갈 거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안 했네요. 20년 뒤에 힘듭니다. 전 당장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금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금값이 비싼 이유가 뭐죠? 일단 금이 비싼 이유는 희소성이겠죠. 여러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금값은 올라갑니다. 금값에 있어서 유일한 악재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금에 있어서 악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금값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유성입니다. 별똥별. 하늘에서 별똥별이 뚝 떨어지면은 그 유성 같은 데에는 금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면은 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럼 금값 떨어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딱 2100만 개, 딱 2100만 개밖에 없잖아요. 금값은 유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은 그냥 똥값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짠짠짠. 자, 중요한 뉴스 하나 다루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40% 상승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하락세를 멈춘 후에 연초 대비해서 140%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대다수 전통 투자 자산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올해 금은 연초 대비해서 18% 상승한 데 그쳤지만은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가장 성공한 투자 자산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 자,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위에는 비트코인 차트고 아래는 이제 금 차트입니다. 지금 307일이 지났고 연말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4%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17%, 17.78% 상승률이고요.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그 수익률이 높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여기서 팩트가 나와야 돼요. 팩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기관들만 들어갈 수 있죠. 이 기관들이 이 높은 자금을 놔두고 이 높은 수익률을 놔두고 이 수익률을 추구한다? 2019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올라봤자 한 20여 %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합법화가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팩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률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팩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이나 금 시장 이 수익률에 이제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물론 위험률도 있겠지만은 그 내부 정보에 의하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내용들은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이 뭐냐면 401k 자금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몇 년 후에는 고갈된다. 그래서 몇 년 후부터는 줄 수 없다. 이런 이론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그 기금 자체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401k 자금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소멸이 됩니다. 부족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믿을만한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맡기고 있는 거고요. 자, 연금 자금들은 여기 401k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팩트 때문에. 주식하고 금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20% 30% 수익률만 내줘도 매우 땡큐 베리 머치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익률을 여기 50%만 내준다 하면은 이 사람들 달려들지 않을까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팩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또 에릭섹스도 나오고, 물론 거기는 이제 투자사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은 계속 더 뛰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최근에 팩트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예요.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것은 꺼지지 않은 불이 될 거예요. 성냥개미들 모여가지고 계속 개미들끼리 서로 속여가면서 계속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관들 자금은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만간 꽤 가까운 시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OKEX 거래소에서 이런 리서치를 했네요.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200일선 지지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최근 여러 차례 200일선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1일 등락폭이 좁아지고 하방 압력이 가중되며 8,600에서 8,800달러 지지 구간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애널리스트는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선을 봤고요. 그래서 이 선이 지금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이 변동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번 주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삼각 수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올라가는 쪽에, 이번 주 정도에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에 적합한 유가 증권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의 기존 유가증권의 공시, 등록, 보고 등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애슐리 엘더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잠재력이 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규제 기관과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 말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IOSCO의 성명이 리브라를 원천 차단하려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정책 위반자들의 뉘앙스랑은 차이가 난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일단 발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유가증권으로 취급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일단은 위험한 거예요. 이건 악재예요. 사실은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일반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패를 당연히 해야 돼요. 전부 다 증권기관의 감독 하에 있는 거래소에만 상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증권으로 판명이 났다, 이건 굉장한 악재입니다. 빗썸에 있든 업비트에 있든 코인베이스에 있든 전부 다 일단 상장을 내려야 돼요. 아니면은 거래소가 제재를 일단 받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리브라 측면에서는 일단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성명 자체는 좋은 쪽이고, 그리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성명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 소식입니다. 이오스 메인넷 렉스 매도 차질, 렉스 가용 이오스 부족. 과연 이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렉스에 대해서는 어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호재로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오스에는 이오스의 자원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풀이 있다고 했고, 이게 바로 렉스 풀입니다. 자, 이오스 홀더들은 렉스의 이오스를 대여를 해서 CPU와 네트워크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익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이 자원을 빌려갑니다. 현재 이 자원을 빌려간 비율이 무려 83%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인 이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뉴스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자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락이 묶여서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호재일까요? 자, 이렇게 자원을 빌려가는 기간은 딱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자원을 빌려갈 수 있고, 렉스 풀에 있는 이옵수가 더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이것을 못 돌려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진짜 이렇게까지 83%란 양까지 이렇게 자원을 대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희한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현재 이자가 13% 이상이에요. 그리고 렉스풀에 있는 것은 전체 물량의 10분의 1 정도가 렉스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의 이자 수익이라면은 나머지 이오스 생태계에 있는 이오스들도 렉스풀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렉스풀에 이렇게 더 많은 이오스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5월달에 제가 이오스 자원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렉스에 기대하는 효과, 기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렉스를 통해서 이오스 홀드의 임대 수익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오스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물량들이 이오스 계정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이오스의 유통량 감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즉 렉스풀을 이용을 하면은 그만큼의 임대 수익을 받아서 좋고, 렉스풀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통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안 좋은 시선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 저는 이것을 굉장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오스가 더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자, 뉴스를 볼 때 글자 한자 한자만 읽지 말고 그 글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항상 다음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점만 말씀드렸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고 또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그런 상상력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 예치금이 11.1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자, 이 33개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많은 게 바로 이오스 렉스입니다. 앞으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오스 렉스 시스템이에요. 디파이라는 게 좀 뉴스에 부각되기 전부터 이오스 렉스 시스템은 벌써부터 고안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공부할 게 좀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오스에 관련돼서 해보면은 참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더리움이 또 2.0으로 타일 바꿈하잖아요. 포스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내년 되면 또 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는 방식, 스테이킹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화가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해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관심들이 조금 더 깊어지면은 그때 가서 제가 또 영상으로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구독자를 최대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F 디지털 신원인증 가이드라인 발표.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각국 규제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신원 시스템 관련 FATF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원인증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새롭게 불거진 보안,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아이디가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거래 모니터링 규정, 데이터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FATF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분산 원장 기술을 꼽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DID. 자, DID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아이디인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SK, LG 그리고 삼성에서도 DID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들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오스에서는 현재 보이스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이스를 모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지금 단순한 SNS가 아니라 DID를 갖춘 SNS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추후에 DI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규제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상승장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규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앞당겨 주고 있는 게 바로 FATF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거래소들은 없어지겠지만은 전체적인 가격 상승에는 큰 무리를 방해를 하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더 보호받으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소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이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계속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미 텍사스대 교수가 2017년 비트코인 급등은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2000% 이상 급등한 역사적인 상승은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내 한 개의 고래 계정이 시장을 조작한 결과일 수 있다.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비트파이넥스 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비트코인 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장 조작 개입이 의심되는 해당 계정은 비트코인 가치가 일정량 하락할 때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법률 고문은 해당 논문은 불완전한 통계 데이터를 참고해 작성됐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자, 이 뉴스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주구장창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테더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테더.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좀 테더 음모론적인 영상을 봐주시고, 2017년도에 대한 가격 상승을 테더 음모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의 상승을 또 테더 음모론적으로 설명을 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 세 개의 영상만 보시면은 방금 그 교수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알트로 비트코인을 살 수는 있지만은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것을 알트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만 오른다 해서 일부의 알트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일정량의 상승률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큰 가격 상승을 위해서 알트들이 몸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비트코인을 더 부풀릴 수는 없어요. 도미넌스는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전체 시장을 키울 수는 없다고요. 결국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하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자꾸 가격을 펌핑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테더가 거의 한 92%, 95%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현재까지 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테더이다. 그래서 테더에 대한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도 몇 가지 관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음모론적인 거라서 미리 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론 소식입니다. 네트워크 계정이 총 4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4일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 네트워크 계정이 4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최근 몇 주 동안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트론 네트워크로 대량 이전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저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하고 이오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할지 꾸준히 관찰하고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양자 암호화 통해 프라이빗키 보안성을 강화하겠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 기업 이름은 해스캣이 컨설턴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양자 암호화 기반 프라이빗 키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 HCnet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암호화는 차세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 공격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해도 전혀 악재로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블록체인이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제이크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안하고 있지만 시간 되실 때 이오스 스테이킹 이자 받는 방법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족을 이렇게 좀 달고 있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팩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걸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준을 잡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번에 예상할 때는 점점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르고 내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읽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한 가지 먼저 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오스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오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오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은 그 안에서 팩트를 찾아가는 습관들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이오스 자원 임대 수익이나 투표권 위임 수익 공유에 관련된 영상들은 여기 링크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POS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테이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자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라는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안이라는 거.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면 진짜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11월 5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